아직도 달러 인덱스가 9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달러 인덱스로 보든 금은비로 보든 역사적 고점에서의 기준점과 아직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아직 금이 가야 될 길은 상당히 멀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이라는 자산이 한 번 오를 때 거의 10년이 오르는 자산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올랐냐라고 하면은 아직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이클을 기준으로 볼 때 한 2030년 정도까지 상승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는 걸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고, 그 관점에서 2026년이 시작된 지금 이 시점은 상승 사이클의 절반을 지나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 거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조규원 대표님 모시고 금과 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8년차 금 투자자이자 지금은 금거래소 운영하고 있는 조규원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정말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 한돈 가격이 100만 원을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 정말 거품이라고도 좀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품일까요? 아니면 이제 또 시작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거품일 것 같다, 뭐 지금 샀다 괜히 고점이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이라는 자산을 먼저 이해하게 되면 이게 지금 고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이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전의 고점들이 어땠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금의 고점을 바라볼 때 나오는 지표가 딱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금은비라는 지표를 볼 수가 있어요. 금은비는 쉽게 말해서 금 한 개 살 돈으로 은을 몇 개 살 수 있냐,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항상 일정한 평균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5,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고대 메소포타미아라든가 고대 이집트 시절부터 그 다음에 뭐 고대 로마 시대, 그 다음에 뭐 이제 영국 패권 시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인류 역사에서 금은비는 1대 12에서 1대 15 정도, 요 정도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이제 고점이었던 부분들을 다시 돌이켜 볼 때 1980년에 이제 금의 고점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고, 2011년에도 고점을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금은비는 1대 15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 2000년대의 상승장은 좀 비교적 상승장이 약했어서 이때는 1대 32 정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 아직도 1대 50 정도예요. 이 금은비라는 측면을 바라볼 때 역사적 평균치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한참이 더 남았고, 그냥 비교적 상승장이 약했던 때랑 비교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지금의 상승이 고점과는 충분히 거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지표로는 금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지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달러 인덱스는 그 달러라는 통화와 그 다음에 기타 선진국 통화 6개국의 통화를 비교해서 지금 달러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를 이제 상대평가로 알려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 달러 지수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금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이 달러 지수가 약해지면 금 가격은 올라가고, 이렇게 정반대로 가는 흐름이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금의 상승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사이클이 있겠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1980년의 고점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인덱스가 30% 정도 떨어져서 한 80 정도 부근을 유지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의 고점일 때는 한 40%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때는 달러 인덱스가 40% 떨어져서 한 70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얼마냐 라고 보면 아직도 달러 인덱스가 9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달러 인덱스로 보든 금은비로 보든 역사적 고점에서의 그런 기준점과 아직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돌이켜 볼 때 아직 금이 가야 될 길은 상당히 멀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금이라는 자산이 한 번 오를 때 거의 10년이 오르는 자산이에요. 2000년대에도 거의 9년 정도 올랐었고요. 1970년대에도 10년 올랐었고, 그 다음에 1930년대 사이클에서는 13년이나 올랐던 그런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얼마나 올랐냐라고 하면은 아직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이클을 기준으로 볼 때 한 2030년 정도까지 상승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는 걸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고, 그 관점에서 2026년이 시작된 지금 이 시점은 상승 사이클의 절반을 지나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2026년 금값 목표치를 온스당 5,500불에서 많게는 6,000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26년 금값의 상단은 어디쯤이라고 보시나요? 상단이 어디냐를 예측하긴 되게 어렵겠지만, 근데 기관들이 예측하는 5,500불이나 6,000불은 너무나도 보수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4,000불 정도를 예측을 했었어요, 기관들이. 그때 이제 3,000불에서 4,000불 간다, 거의 1,000불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깜짝 놀라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5,000불에서 시작해서 6,000불을 뭐 돌파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똑같은 1,000불이지만 이게 5,000불에서 6,000불 가는 건 고작 20% 오르면 되고, 3,000불에서 4,000불을 가는 건 거의 30%가 더 넘게 올라야 되는 수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작년에는 1년 동안 금 가격이 70% 정도가 올랐는데, 올해는 20%만 올라도 이미 6,000불을 돌파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금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 퍼센테이지가 더욱더 가파라지는 그런 상승 사이클로 우리가 진입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6,000불은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금 가격이 이렇게 빨리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 좀 더 기대보다도 사람들이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 가격에 좀 겁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속도가 아니라 지점과 방향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어떤 차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는 차가 있어요. 근데 그 차가 지금 시속 150km로 달리는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부산에 도착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고, 부산에 도착하는 걸 넘어서 부산을 넘어 이대로 뭐 부산 앞바다에 빠져 제주도까지 막 달려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난 부산에서 내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사실 아직 대전도 안 지난 그 차가 시속 150km로 달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겁을 먹는다라는 건, 그런 거는 조금 이 투자의 측면에서 약간 우리가 너무 다른 부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지금 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심지어 은 얘기도 뭐 이따가 하겠지만, 은 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속도가 빠른 건지 아니면 정말 지점이 고점 부근에 다가온 건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고점 시그널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전체 사이클이 지금은 어느 부근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면서 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속도가 빠른 것들을 우리가 즐기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좀 두려워해야 되는 건지를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클 후반부라서 조금 더 그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를 거라는 이야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좀 지정학적 이슈들이 있잖아요. 러우 전쟁도 있고 중동 이슈들도 있는데, 이렇게 좀 지정학적 이슈들 때문에 더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이제 종전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평화 협정 이게 맺어진다면은 좀 금값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긴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금 가격을 많이 밀어올린 요소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인 요소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 가격이 이제 본질적으로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진 건 실질 금리와 그 다음에 부채 문제, 이 두 가지 정말 거대한 사이클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이 거대한 사이클 안에서도 상승 기울기를 좀 더 가파르게 만드는데 일조했던 게 바로 지정학적인 요소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정학적인 요소가 불거질수록 상승의 기울기는 더욱더 가파라질 것이고, 지정학적인 문제가 좀 더 완화적인 분위기, 평화적인 분위기로 갈수록 조정과 횡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올해 지정학적인 문제가 여기서 더 번지냐 아니면 이게 좀 더 일축되냐를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지정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금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를지 혹은 조정이나 횡보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긴 흐름을 바라보고 전체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정학적인 문제
경제가 어느 정도 평화적인 분위기로 간다고 해서 그게 쭉 평화로 이어지는 건 아닐 확률이 커요. 보통 금 가격이 올랐던 역사를 살펴보면 1970년대나 1930년대 보통 이때 다 무슨 일이 있었죠? 1930년대는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는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오일 쇼크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금이 가격이 오르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그런 보호무역주의 또 더 나아가서는 특정 국가의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생기고 화폐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면 사실 지정학적인 문제를 넘어 결국에 그 더 본질적으로 지정학적인 문제가 나온 거에 결정적인 요소는 보호무역주의, 탈세계화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탈세계화는 사실 이미 2018년부터 시작됐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탈세계화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 진행되는 사이클 중에 그런 거대한 사이클 중에 이런 지정한 문제라는 게 좀 더 불거졌을 뿐이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완화적인 분위기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어도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언제든지 지정학적인 요소는 더욱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으며 잠깐 평화적인 분위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금 가격에는 악영향을 줘서 뭐 조정이나 횡보기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게 전체적인 사이클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조정이나 횡보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매수의 기회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또 미국 연준이 올해도 금리 인하가 이제 좀 전망되고 있고 좀 기조 자체가 금리 인하 쪽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도 금값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더 금 가격 상승률이 뜨거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9월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최소 2번 이상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올해 제로 금리까지 갈 수도 있다. 심지어는 양적 완화까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보는 그런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너무 희망찬 회로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조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결국 그게 좀 더 빠르냐 조금 늦냐의 차이일 뿐 금리 인하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건 팩트고 여기에 얹어서 올해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트럼프의 사람으로 또다시 심게 될 텐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케빈 헤셋이라는 인물도 있고 아니면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연준 이사도 이제 의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둘 다 엄청나게 비둘기파적입니다. 정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시장 방향과 그 다음에 시장이 생각하는 어떤 금리 인하의 기조보다 어쩌면 케빈 헤셋이나 크리스토퍼 월러 그 둘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의장이 맡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통화 정책의 방향은 훨씬 더 완화적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작년보다 올해 금 가격 상승이 조금 더 뜨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올해는 또 트럼프의 중간 선거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는 중간 선거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재정 정책을 정말 화끈하게 하는 그런 인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더구나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정말 강력한 압박을 했었죠. 이전에 트럼프 1기 때도 생각해보면 중간선거 기간이라던가 그때 이제 트럼프가 연준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해라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연준 내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연준을 보면 연준 이사들 중에서도 트럼프의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걸 돌이켜 볼 때 이번에 중간선거 때 통화 정책도 그 다음에 재정 정책도 정말 두 부분에서 모두 다 돈이 과감하게 뿌려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작년에 금 가격 뜨거웠죠. 무려 70%나 상승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환경 자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뜨거울 수 있는 환경이다. 여기에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의 그런 지정학 문제 수준 을 유지한다라고만 해도 작년보다 더 상승률이 뛰어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은행이나 신흥국들에서 금을 쓸어 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배경은 결국에는 탈달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탈달러가 시작된 지는
사실 시간이 좀 됐어요. 이게 지금 와서 막 뭔가 되게 불거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이유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냥 금 가격이 올라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서 그래요. 이게 그 지표상으로는 이미 2000년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탈달러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금리가 거의 제로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리가 제로인 걸 넘어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 뿌리기 정책이 시작됐었죠. 그때 뿌렸던 양이 원래는 200년 동안 뿌렸어야 될 양을 단 5년 만에 뿌려버린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가 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더 심했습니다. 제로 금리는 당연한 거고 그때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진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말 귀여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달러가 풀렸거든요. 일단 이 기조를 보면 제로 금리를 찍은 것부터 야 이게 통화 정책이 이제 끝에 왔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이 보통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금리만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리만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이게 위기 때 되면 좀 내려주고 다시 위기 때 되면 또 내려주고 하면 결국에 어디에 닿죠? 제로에 닿아요. 금리가 0%에 닿습니다. 그럼 이때가 되면 금리를 0%까지 떨궜는데 근데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해야만 한 때가 오거든요. 그게 바로 통화 정책의 2단계예요. 통화 정책의 2단계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포워드 가이던스, 우리가 앞으로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인지시켜 주는 거. 근데 사실 이게 지금은 좀 많이 왜곡되긴 했는데 원래 의미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 앞으로 한 3년 4년 동안은 금리 계속 제로로 유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원래 제로 금리까지 낮춰도 사람들이 되게 투자나 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소비를 활발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제로 금리 좋지. 근데 이게 내일 당장 다시 올라가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과감하게 사업이나 투자를 늘리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거 내년까지 제로 금리 해줄게 아니면 내후년까지 제로 금리를 해줄게라고 딱 못을 박아주면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나 사업가들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 거죠. 내후년까지 제로금리라고? 야 그러면 저쪽에서 그냥 2%짜리 금리 채권 하나 사다가 여기 제로금리로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 논하는 장사잖아. 이 정도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 투자나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가 되게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이거는 뭐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통화 정책이 됐는데 자산 매입 프로그램 중에서도 양적 완화라는 그런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나 MBS 같은 그런 채권들을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해주면서 시장에 돈을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사실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요. 주식을 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산들을 중앙은행이 매입하면서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데 이것도 계속하다 보면 유동성 함정이라는 그 어떤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리 돈을 뿌려도 시장에 유동성을 아무리 공급시켜도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통화정책 2단계의 한계점에 온 거라 이제 3단계로 넘어가거든요. 3단계가 이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콜라보. 통화정책으로도 돈을 뿌리고 재정정책 이제 국가가 막 복지 막 기본소득제도라던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런 민생지원금 이런 식으로 돈을 팡팡 뿌려주는 거죠. 막 학자금도 다 내주고 무료급식 막 이런 식으로 복지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리면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정말 강하게 밀어붙이는. 자 그러면 통화정책의 2단계만 와도 이미 사실은 거의 이 통화 시스템이 끝났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쯤 됐을 때 금리가 제로로 떨어졌다. 그러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이번에 통화 시스템 거의 끝에 다다랐구나. 이제 그 종이 화폐가 아니라 다시 통화 시스템이 바뀌는 이 지점에서 종이 화폐의 가치가 정말 무차별적으로 떨어졌던 그런 역사들이 5000년 동안 반복됐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 때 다시 본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금과 은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2000년부터 탈달러 그러니까 달러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많이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2022년을 돌이켜보면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러시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그 스위프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달러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 자산을 다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걸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안 그래도 어차피 달러 시스템이 지금 거의 마지막 부근에 다다라서 슬슬 금으로 옮기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근데 심지어 달러라는 게 안전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위험자산이 돼버렸네 라는 게 이제 확정적으로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게 러시아 사건을 보니까 나도 외환보유고에 좀 달러 많이 담아놓고 있었는데 이거 미국이랑 사이 틀어지면 이거 전부 다 나도 동결당할 수도 있겠네. 이게 과연 안전한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외환보유고라는 건 안전자산을 담아놔야 되는데,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게 이제 달러 그리고 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닌 게 됐으니까 전부 다 금으로 옮겨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전에 이제 2000년대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보통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뭐 브라질, 인도 이런 그 브릭스 국가들, 좀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일수록 이러한 그 금 매입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 2010년부터 서서히 그 중국이나 그런 어떤 브릭스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립국들이나 아니면 약간, 그러니까 미국과 완전 대척점에 있진 않지만 조금 사이가 대면대면한 그런 국가들도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었고, 2022년부터는 그냥 뭐 미국의 우방국이든 아니면은 뭐 적대국이든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글로벌적으로 모든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폴란드 중앙은행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데,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1년에 거의 100톤을 샀어요, 중앙은행이.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많은 양이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 원래 금을 사는 양이 한 200톤에서 300톤 정도 사거든요, 모든 중앙은행 통틀어서. 근데 폴란드 중앙은행 단 한 국가가 1년에 100톤을 샀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양을 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폴란드 중앙은행이 한 550톤 정도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6년에는 이걸 700톤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그리고 뭐 폴란드 말고 지금 체코, 헝가리 다양한 국가들에서도 다 이렇게 금 보유량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지금 탈달러라는 게 원래부터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빠르게, 그리고 더욱더 중요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이클이 되게 긴 사이클이고 거대한 사이클이고 그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결국에 금 가격을 더욱더 위로 올리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사이클상도 이제 상승장인데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시킨 면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대부분 이제 위기에 금값이 많이 오르는데, 최근에 좀 특이한 점을 보면은 금값만 오른 게 아니라 주식도 오르고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보통 이런 시기가 언제였냐를 보면은 그 화폐 시스템이 바뀌거나 아니면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예전에 바이마르 공화국, 짐바브웨 이런 국가들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던 국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의 주가 지수가 막 천장을 뚫고 올라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저기 국가의 주식 시장이 엄청 잘 나가는구나 라고 사실 생각 안 하잖아요. 주가 지수는 막 100만 배가 올랐는데 그걸 보면서 저기 경제가 엄청나게 호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 지금 물론 주식 시장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의 실적을 바라보면 되게 괜찮은 기업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기업들이 사실은 몇몇 기업들, 정말 상위 몇몇 기업들만 실적이 되게 좋고 그 기업들이 주가지수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자, 이런 걸 돌이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부동산, 그리고 뭐 코인 시장, 그 다음에 뭐 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자산 가격들이 다 올라가는 이유는 물론 그 중에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자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큰 흐름 자체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자, 근데 결국에 이러한 사이클이 이어지다 보면 결국에 화폐의 가치가 더욱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종의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인플레이션은 나타나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그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때는
결국에 남는 게 결국에 실물 자산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주식 시장이 막 40% 50% 폭락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식 시장은 되게 지지부진하고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좀 국가마다 다 달라서 어떻다라고 이제 확정 지을 수는 없어도 실물 자산 시장인 대표되는 뭐 금이나 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런 경제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빛나는 자산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런 현상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시기구나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되고, 그런 시기였을 때 금과 은은 어땠는가를 보면은 1970년대나 1930년대나 그 이전에 이제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졌던 시기들을 바라보면 결국 금과 은이 가장 빛나는 자산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보면서, 이런 시기 때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최악이고 채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비중을 현금이나 채권이 아닌 금으로 옮겨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어리석은 조금 뭐 포지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만약에 그럼 1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지금 당장 좀 금을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살짝 조정하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금이 이렇게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선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가격은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모레가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조정 나타날 수 있겠죠. 횡보가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상승 사이클,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횡보하는 기간이 전체 1년 중에 그렇게 얼마 안 돼요. 조정하는 기간도 정말 얼마 안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 볼 때 상승 사이클일 때 조정이나 그 다음에 횡보의 기간보다는 상승하는 기간이 더욱더 길고 가파르겠다라는 걸 이해해 본다라고 할 때,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적으로 만드는 거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뭔가 좀 비쌀 때 사면 기분 나쁜 건 맞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전체 그림을 보고 지금의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를 바라보면서 현금을 금으로 옮겨놓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우리가 목매기 시작하면 그러면 절대 못 산다, 절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뭐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냥 갖고 있는 현금 전부 다 금으로 바꾸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금 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가는 시기일수록 우리가 결국에는 금으로 바꿔놓는 게 옳기 때문에 좀 적립식으로,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뭐 아니면 뭐 분기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나의 자산을 조금씩 금으로 바꿔놓는다라고 한다면, 어떨 때는 좀 비쌀 때 살 때도 있겠죠.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저렴할 때도 살 때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몇 번만 자산을 좀 그 시기별로 나누어서 구매하게 되면 적정한 가격, 그냥 대충 뭐 평균치 정도에 되는 그런 가격 정도에서 사게 되니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도 않은 그런 딱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가 금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결국에는 금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포지션과 그 다음에 그런 나의 마인드,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눈,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얼마에 사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립식 투자가 제일 답인 것 같습니다. 금은 보유할 때 실물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현재 골드바 가격이 정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좀 실물 금 보유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얼마든 실물을 보유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근데 이제 투자의 효율 면에서 보면 이게 자산의 크기가 정말 너무 작으면 실물을 보유하는 게 투자 효율성이 낮기는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그 한 돈짜리 골드바를 만드는데, 그리고 뭐 10돈짜리 골드바를 만드는데, 1kg짜리 골드바를 만드는데, 뭐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 돈짜리 10개 만드는 것보다 10돈짜리 하나 만드는 게 좀 더 공인비가 적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그 금을 투자하는 방법, 실물을 투자하더라도 약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에 따라 뭐 공인비를 좀 더 주고 사도 별 의미가 없는 방법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 그냥 일반적인 방법, 그냥 금은방에 사서 금은방에서 팔겠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나중에 공인비를 돌려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최대한 높은 중량을 살수록 투자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건 팩트가 맞습니다. 따라서 내가 뭐 한 돈짜리 10개 사는 것보다 10돈짜리를 하나 사는 게 훨씬 나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그 투자금이 적을수록 지금 한 돈만 해도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살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한 돈짜리 그 100만 원을 산다라고 하면 그 1000만 원을 사는 것보다 투자 효율성이 더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돈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해도 나쁘진 않다. 근데 이것보다 더 금액이 적어져서 뭐 예를 들면 반돈, 1g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투자의 효율면에서 너무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적어도 진짜 최소한 마지노선을 저는 바라볼 때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돈 가격 대략 한 100만 원 정도가 그런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좀 투자의 효율면이 이제 나아지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가장 거래가 많은 게 딱 10돈이거든요. 옛날에도 10돈이었고 지금도 10돈인데 10돈 기준으로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1000만 원 정도부터는 실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실물금을 집에서 보관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데 좀 좋은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쉽다고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금이 10돈이라고 해봤자 비슷한 크기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한 500원짜리 동전만 해요. 그러니까 되게 조그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000만 원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되게 막 한 뭐 이렇게 핸드폰만큼 이 정도 큰 막 골드바가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1000만 원을 들고 막상 가면은 에게 싶어요. 야, 이거 샀는데 내가 1000만 원을 태웠다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조그매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내가 맘먹고 숨기면 그 조그마한 걸 과연 누가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조그마한 걸 숨길 만한 장소는 정말 뭐 집안 뭐 곳곳에 널려 있겠죠.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왠지 그 1000만 원짜리 조그만 게 내 집에 있을 때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집에 놀러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걸 보고 막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가지고 도망가진 않을까, 막 이런 다양한 걱정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바꿔 생각해서 내가 그걸 훔쳐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집을 다 샅샅이 뒤져도 절대 못 찾을 만한 장소를 생각해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따라서 실물 투자를 할때 그렇게 보관의 장소는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에 근데 난 죽어도 그렇게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실물 사는 건 좀 그래요 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뭐 그 다양한 금융상품의 형태로 금을 투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금융상품은 두려울 게 없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금 투자를 할 때 보관에 대해서 내가 실물을 갖는 거에 대한 리스크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금융상품이 리스크 측면에선 리스크가 훨씬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이 전부 다 실물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물은 누가 훔쳐갈 수 있는 리스크 맞아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금융상품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일단 금이 오른다라는 이런 전제부터 우리가 깔고 바라보면, 금이 상승 사이클이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건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대한 위기 상황에 가까워요. 그럼 과거에 이렇게 금 가격이 폭등했던 사이클일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가까운 역사에 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란, 뭐 터키 이런 국가들을 보면 은행 창구부터 그냥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거래 정지를 시킨 다음에 금이나 외환, 뭐 달러 같은 것들, 이런 자산부터 동결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만약에 금을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했다라고 하면, 국가 입장에선 제일 뺏기 쉽고 가장 그 압류 1순위 대상이에요. 그래서 1970년에도 금 거래가 전부 다 중단됐었고, 1930년대 상승장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행정명령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 몰수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서 금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모든 국민들은 그 금을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역사를 살펴보면 그냥 가까웠던 역사, 뭐 그
최근에 있었던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뭐 아니면 1970년대 아니면 1930년대 이런 미국,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이전에 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던가 정말 다양한 국가들, 그 금 가격이 폭등했던 국가들을 보면은 대부분 금을 통제했던 역사가 많다. 그러면 우리가 금을 투자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금의 상승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승 사이클에서는 국가가 금을 통제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생각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결국엔 금을 뺏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실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금을 어떤 금융자산의 형태로 갖고 있었더라는 건 그 다양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죠. 국가가 통제하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요. 국가가 통제하지 않더라도 거래소가 망한다던가 아니면 거래소에 특정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2022년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시장이 런던에 있거든요. 그 런던 금 시장에서 LM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니켈 가격이 폭등하면서 니켈 실물 인도 요구가 폭증하자 갑자기 거래 정지를 시키고 거래를 취소해버리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사례들도 나타나거든요. 최근 애들도 많아요. 뭐 마이너스 원유 사태 뭐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래소가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ETF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나 이제 증권사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런 ETF들도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즉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금이라는 건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는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산에 가까워요. 근데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기 때문에 가치를 갖고 있는 게 금인데, 그거를 누군가의 그런 통제 하에 있는, 그게 증권사가 됐든 그게 국가기관이 됐든 은행이 됐든 어떤 통제 하에 있는 형태로 금을 보유한다라는 건 좀 금의 본질과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역사적인 배경과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리스크를 되게 높이는 거다. 따라서 저는 금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실물로 투자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약간의 리스크가, 그런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관을 잘못해서 뭐 도난의 위험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다던가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건데, 그것만 딱 그 정도 부분만 우리가 잘 고민해서 리스크를 해지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금을 가장 올바르게 투자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이제 또 금융상품의 또 편의성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금현물 ETF를 모아가는 걸 이제 좀 노후 대비로 괜찮다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IRP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도 정말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900만 원씩 넣어가지고 이제 IRP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일단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그 충분한 양은 당연히 실물로 갖고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특정 부분, 어차피 예를 들면 퇴직연금 DC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근데 사실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내 퇴직금이 지금 DC형으로 돼 있는지 DB형으로 돼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내 퇴직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DB형이면 이왕이면 DC형으로 옮기셔서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게 좋고, DC형이었으면 내 DC형의 내 자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좋아요. 대부분은 그냥 CME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예적금 통장 같은 데 박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현금의 가치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시기인데 금리도 얼마 안 주거든요. 그거 금으로 바꿔놓는 게 좋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런 금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ETF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저는 추천드릴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실물을 기반으로 한 ETF를 좀 더 추천드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물 시장이 KRX 시장이 있으니까 뭐 에이스 KRX 뭐 ETF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KRX 금 ETF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매수해 놓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 세제 혜택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내가 그 잠들고 있는 퇴직금을 그런 식으로 금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걸 퇴직금 측면에서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 이용하시는 거는 꽤 괜찮다. 그래서 세제 혜택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ETF를 같이 이용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나눠서 하는 게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가끔 국제 금값보다 국내 금값이 굉장히 더 비쌀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런 김치 프리미엄을 역이용해서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이 시장 왜 이렇게 불리해? 이 시장 왜 이렇게 불합리해? 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금 시장에서 딱 그런 시장이거든요. 금광이 없어서 금 생산이 늘어날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삼면은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있어서 금의 유출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유통이 되게 불리해.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 우리나라만 막 금 가격이 10% 20% 더 비싼 이런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거를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선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는 생각 자체가 이래야 돼요. 남들이 다 원할 때는 오히려 조금 불안해해야 되고, 남들이 다 관심이 없어 할 때는 되게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단기적인 시각만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큰 흐름을 가지고 가되 그 안에서 사람들의 광기와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그런 유리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김치 프리미엄이에요. 사실 이거 말고도 금 시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많기는 한데 아무튼 대표적인 게 김치 프리미엄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한 0.7%에서 1% 정도로, 원래 일반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1~2%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오히려 좀 낮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 투자하기에 되게 적합한 시기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같을 때 그냥 선물 ETF로 사기보다도 실물을 기반으로 한 ETF라던가 아니면 그냥 KRX 금시장에 직접 투자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그냥 실물을 산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금을 실물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금에 대한 상승세가 좀 더 가파라지면서 사람들이 금에 대한 수요가 확 몰렸을 때 우리는 금 가격이 오른 것뿐만 아니라 김치 프리미엄이 뭐 작년 같은 경우에 18%에서 20%까지 치솟았었으니까 두 번이나 그런 추가적인 상승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김치 프리미엄을 불합리함으로 바라보기보다 투자자의 측면에서 이거를 오히려 이용해서 우리는 좀 더 유리한 지점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기 딱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의 시기는 실물 금을 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다. 그게 정말 골드바 같은 실물이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좀 투자금이 아직 적거나 아무리 그래도 나는 실물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라면 KRX 금시장 아니면 ETF 중에서도 KRX라고 붙은 그런 형태의 ETF를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일반적인 40대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자산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좀 금으로 보유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40대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금이 어느 정도를 보유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 10%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게 거의 역사가 한 몇백 년 돼요. 한 50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전략 중에서도 이 대부분의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보면 금을 한 7.5%에서 많게는 15% 정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0%를 담는 게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나머지 자산들이 대부분 좀 공격적인 자산에 편중되어 있어요. 금을 10% 담고 이제 채권 같은 경우를 뭐 3~40% 정도 담고 나머지 절반을 이제 주식에 담아서 좀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40대 정도라고 한다면 뭐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가셔도 나쁘지 않지만,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그런 공격적인 것과 수비적인 것을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금을 한 20% 정도까지 올리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첫 번째, 안전자산의 비중 자체를 올린다라는 측면에서 금을 20% 정도 올린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결국에 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자산들을 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채권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지금은 좀 시기가 다른데 이 부채 문제, 부채가 커지는 그런 레버리징 시기 때는 채권의 가격이 정말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채권의 비중이 높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기가 반대로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채를 해결해야 되는 시기로 왔기 때문에 채권의 가치가 좀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나타나요. 보통 이런 사이클이 좀 커서 한 4~50년 정도마다 이 사이클이 바뀌어요.
바뀌거든요. 그럼 앞으로 4, 50년은 채권이 되게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 거를 이런 큰 흐름을 물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채권 가격이 좀 치솟을 수도 있고 뭐 정말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잔 흐름은 있지만 거대한 흐름을 바라보면 채권이 좋지 않은 시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보면서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을 실물 자산을 채운다라는 측면까지 생각해 보면 금을 10% 담는 게 전체 그냥 100년의 사이클로 보면 옳지만 지금의 4, 50년 사이클을 기준으로 볼 땐 채권보다는 금의 비중을 조금 더 올리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는 금의 비중을 한 20% 정도, 전체 자산의 한 20% 정도를 둔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좋아지면서 안정성까지 같이 올려주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다 잡는 그런 적절한 비중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금 투자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금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초보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디에서 사는 게 좀 수수료나 세금을 고려할 때 훨씬 더 좀 좋은 방법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초보자 분들이라면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게 그냥 간편해야 되거든요. 물론 금을 좀 더 복잡하게 투자할수록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 복잡하다라는 게 금을 오래 투자했다고 해서 그 복잡성을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금 투자를 8년 차 했지만 제가 금에 대한 공부 뭐 예를 들면은 뭐 금은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고 언제 뭐 매도 시그널들이 나타나며 이런 공부도 많이 했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금을 투자한다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짜 종로에 100곳이 넘는 뭐 금은방들을 발품판 그런 경험도 있고요. 전국을 돌면서 뭐 이제 금은방들을 돌았던 경우들도 있었고 뭐 다양한 금거래소 대표님들 그다음에 뭐 금은방 사장님들 도매업체 사장님들이랑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같은 경우 뭐 이제 금 관련된 커뮤니티도 있거든요. 10년치 게시물들 진짜 날 잡고 다 읽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시장을 정말 깊이 이해하면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뭐 남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형태로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 팬딩이라고 하는 그런 멤버십에서 그런 강의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뒤에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이고 초보자분들일수록 되게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러면 딱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나는 그래도 실물보다는 그냥 좀 훨씬 더 간편하고 내가 보유하지 않는 형태를 선호해 라고 한다면 KRX 금시장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KRX 금시장은 그냥 주식 어플에서 주식처럼 금 투자할 수 있는 현물 거래 탭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주식 투자하듯이 매수 버튼 누르면 매수되고 매도 버튼 누르면 매도돼요. 정말 간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얘가 왜 좋냐면 그런 간편함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수수료도 0.3% 정도로 ETF보다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고 그 다음 무엇보다 세금이 없어요. 사고 팔 때. 원래 우리가 ETF를 투자하면 ETF도 정말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ETF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상장된 ETF는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 상장된 ETF는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KRX 금시장은 그 ETF와 똑같이 주식 어플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팔 때 세금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선 접근도 쉽죠. 그다음에 1g 단위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뭐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까지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뭐 한 3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서 그런 투자하기에도 접근성도 좋고 나름 적정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싸고 세금도 없다 보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가장 그 적합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나는 조기현 작가 얘기 듣다 보니까 나도 실물로 이왕이면 사고 싶어. 아무리 첫 투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실물로 사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위탁거래라는 형식으로 실물을 사는 게 유리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서 이제 골드바 구매하게 되면은 골드바 그러니까 금 가격에다가 거기다 공인비도 들고 뭐 그다음에 마진 그 금거래소나 금은방에 마진도 붙고 그 위에 이제 부가세 10%도 붙거든요. 그럼 사자마자 한 15%에서 좀 심한 곳은 막
25%까지도 그 손해를 보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위탁 거래는 뭐냐면 그 금이 이제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이만큼 벌어져 있다 보니까 개인들끼리 그냥 이 중간선에서 우리 거래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인 간 거래 시장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다만 이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아무래도 뭐 사기일 수도 있고 절도나 뭐 가짜금이나 다양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개인끼리 거래할 땐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절세할 수 있죠. 살 때 팔 때 가격이 중간에서 거래하니까 내가 사자마자 팔아도 딱히 손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투자의 효율면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개인 간 거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회사는 제가 가격을 다 지정해놔요. 적정 기준가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그 투자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금 사러 와도 딱히 비싸게 사지도 않고 딱히 막 엄청 싸게 사지도 않고 그냥 적정한 가격에 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 시장에서는 판매자가 팔고 싶은 가격에 올려놓다 보니까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실물을 살 건데 난 초보자자라고 하면은 그냥 저희 회사 오셔서 그런 위탁 거래로 나와 있는 매물들 구매하시면은 그냥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실물 거래는 위탁 거래 방식으로 뭐 저희 회사인 스테커스를 찾아주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KRX 금시장 그냥 주식 어플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KRX 금시장으로 금 투자하는 것도 되게 적합하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은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대부분 금은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아가는 거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필요하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구체적인 매도 시기나 매도 시그널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면 좋을까요? 이게 매도 시그널에 대해서도 정확한 매도 타이밍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타이밍들을 다 이용한다고 내가 머리 꼭대기에 판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매도 시그널도 그냥 대략 고점 부근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시그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 앞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금은비나 아니면 달러 인덱스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 가려면 사실 실질금리, 생산량 그리고 이제 가격 모멘텀 이 세 가지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제가 집필한 책 골드플레이션을 읽어보는 게 좋아요.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담아뒀고 이 중에서 그냥 하나만 꼽아본다라고 하면 초보자분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매도 타이밍을 정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격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한번 오를 때 내내 오르는 그런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바꿔 말하면 이 추세성을 이용해서 상승장에 내가 그 편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미리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추세를 어떻게 이용하냐? 그거는 추세 추종 투자법이라고도 하고 해외에서는 모멘텀 투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 이 전략이 한 200년 정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략이거든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사실은 금뿐만 아니라 뭐 주식, 그다음 외환시장, 그다음 원자시장 다양한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했다라는 논문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금은 유독 그 안에서도 추세성이 매우 길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전략이 정말 잘 통하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금은 추세성이 길고 분명하다. 그리고 두 번째, 금은 고점에서 머무는 기간이 다른 자산들에 비해 상당히 길다. 보통 이제 주식 같은 경우들을 보면은 고점 찍으면 그 다음에 이제 기가 막히게 막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고점 부근이 다다르기 전에 정말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딱 이렇게 팔아야만 그런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데 금은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도 1년, 길면 막 2, 3년까지 되다 보니까 엔간해서 고점 부근에서 못 팔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몇 가지 전략만 시나리오만 짜고 있어도 아무튼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 추종 투자법, 모멘텀 투자가 잘 먹히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보통 이제 다른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세가 매우 길고 분명하진 않다 보니까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 추세 추종 투자법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의 가격과 지금 가격을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가격이 더 높으면 상승 추세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수에 들어가고
매수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형태로 가다가 이게 고점을 지나면 지금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1년 전의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 1년 전 가격보다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이젠 하락 추세로 바뀌었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제 매도하는 그런 단순한 전략이에요.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씩만 확인하면서 지금 가격이 1년 전보다 높네 낮네 그냥 단순히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금은 상승 사이클이 훨씬 더 길고 분명해서 1년 6개월 정도를 쓰는 게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지난 100년 동안의 금 가격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백테스트 그러니까 검증을 해보면 1년 6개월 정도를 이 방법을 이용해서 매도 시그널을 잡을 때 뭐 고점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건 아니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 대략 한 어깨 부근에서 팔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이 1월이니까 재작년 한 뭐 6월 7월 이 정도의 가격을 보면서 그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을 비교해보고 지금 가격이 더 높은지 낮은지만 판단하면 돼요. 당연히 지금 더 높겠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한 달에 좀 더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살펴보는데 한 2, 3분 정도 걸리려나요? 예, 딱 한 달에 2, 3분 정도만 투자하면 우리는 충분히 고점 부근에서 팔 수 있는 그런 매도 타이밍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다양한 지표를 보더라도 어떤 지표도 지금 고점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결국에 고점을 지나서 하락장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가격 모멘텀 자체가 아예 꺾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투자하면 되니까 뭐 지금 금 투자함에 있어서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예, 막 그렇게 지금 막 너무 일찍 매도를 준비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평소에 이 금 상승보다 은이 상승 여력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실제 작년 한 해 금의 상승률보다 은이 훨씬 더 상승률이 높았고 거의 2배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은이 이렇게 금을 압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은이 진짜 뜨겁긴 하죠. 거의 지난 1년 동안 은 가격이 3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은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긴 한데 그럼 왜 이렇게 은이 많이 오르냐? 은은 기본적으로 금과 함께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막 고대 로마 시절에 보면은 솔리두스라고 하는 금화도 있지만 데나리우스라고 하는 은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과 은이 둘 다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 둘은 같이 가는 자산이구나라는 걸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의 금 가격과 은 가격 데이터를 이제 겹쳐서 보면 그냥 금과 은 가격이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져요. 다만 은은 금에 비해 그 시장 규모가 10분의 1로 작다 보니까 상승장에는 훨씬 더 높은 상승을 하고 하락장에는 훨씬 더 큰 하락이 나타난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동성이 금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다라는 것들이 당연한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면 좋은데 제가 2019년에 처음 이제 금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금 투자를 했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은을 샀고 저는 지금도 은이 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걸 늘상 말해 왔었어요. 근데 방송에서 대부분 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은이라는 게 은만 특별한 투자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엔 은은 금의 사이클을 똑같이 따라갈 뿐이라서 금 투자를 이해해야 그러면 이제 은 투자는 당연스럽게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항상 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금 사이클을 얘기하는 게 곧 은의 사이클이기 때문이다. 근데 다만 여기서 제가 보통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은 얘기를 더 얹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은은 그 금 사이클에서 1.5배에서 2배 정도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 사이클에서 은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라는 포인트 때문에 이제 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저 또한 은을 훨씬 더 높게 바라보고 있으며 은 투자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은이 훨씬 더 매력적인 이유가 이제 수요와 공급의 측면이에요. 일단 공급의 측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은이 이제 지구상에 남아있는 양이 미국 지질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한 56만 톤 정도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1년에 그러면 은이 얼마 정도 채굴되냐? 대략 2만 8천 톤에서 3만 톤 정도 그 채굴을 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56만 톤이라는 것도 미국 지질조사국이 한 5년 전에 발표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은 매장량이 훨씬 더 많이 줄었겠죠. 그럼 결국에 앞으로 고갈까지 한 17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공급 측면에서 이미 은은
고갈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얹어서 그렇다 보니까 채굴되는 은의 양이 점점 줄어요. 최근 들어서는 은의 광산 생산량이 계속 눌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이제 비탄력적 공급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오르면 보통 이제 생산이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두쫑쿠 유행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두쫑쿠 만드는 것처럼 그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은이랑 금은 좀 달라요. 금이랑 은은 한 번 생산을 늘리려고 하면 탐사도 해야 돼, 인허가도 받아야 돼, 부지도 매입해야 돼, 그리고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채굴을 한다고 한들 그 채굴된 걸 정제해야 이제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10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한 2011년부터 거의 2017년까지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내내 기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금광 기업들이 광산에 대한 투자를 정말 많이 줄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금 가격과 은 가격이 폭등한다고 해서 지금 그런 광산 생산량을 늘리기로 마음을 먹어도 실제로 금과 은이 나오는 건 10년 뒤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 광산 개발 타임라인이 가장 빠른 데가 2029년부터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생산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냥 팩트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그냥 정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이 일단 은이 남아있는 매장량도 얼마 없다. 그 다음에 공급이 타이트한 거는 2029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요거는 그냥 기정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여기에 얹어서 이제 수요의 측면을 바라보면 정말 놀라운데, 은이 금과 좀 다르게 금은 전체 수요에서 한 10% 정도가 산업용으로 쓰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라던가 아니면 우리 이빨에 들어가는 금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산업용으로 쓰여요. 근데 은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 거의 58% 정도 되는 비중이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왜냐면 은은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아요. 보통 우리가 전기전자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게 구리거든요. 근데 구리보다도 전기 전도율이 더 높은 게 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은이 전기전자공학에서 쓰일 수밖에 없는데, 다만 구리랑 그렇다고 해서 막 전기전도율이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한 6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리를 좀 주로 많이 썼었어요. 근데 구리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얘가 좀 녹이 쓸면 절연체가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첨단화된 기술일수록 전기 전도율 그 6이라는 그 사소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엔 AI, 데이터 센터, 뭐 5G, 그리고 전기차, 태양광, 우주산업, 방산, 이 모든 업종들이, 모든 산업들이 다 첨단화되다 보니까 은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은의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어요. 매년.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공급은 계속 타이트하다고. 그래서 지금 5년, 2021년부터 21년, 22년, 3, 4, 5년 이렇게 5년 동안 공급이 계속 부족했었습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아서 공급이 계속 부족했었어요. 올해는 오히려 그 산업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그러니까 AI 산업이 워낙 붐이다 보니까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할 거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보니까 올해 역시도 공급이 부족할 걸로 보이는데, 근데 옛날에 이제 은이 이 정도로 많이 쓰이지 않았을 때, 이제 공급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금거래소들이 이제 은에 대한 재고를 충분히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거래소 3개를 뽑으라 그러면 런던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뉴욕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상하이에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런던과 뉴욕과 상하이 모두 은 재고가 엄청나게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상하이 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 최저치를 찍었고요. 뉴욕에 있는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 재고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실물 은이 지금 공급 대란이 나타나기 정말 그 직전의 현상, 그런 그 전조 증상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산업용,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은 비탄력적이라고. 여기서 은 가격이 200배, 300배가 올라간다고 해도 공급은 어차피 못 늘어나는 게 사실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격이 10배가 오르든 20배가 오르든 수요도 비탄력적 수요라는 게 정말 큰 핵심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AI 기업이 은 가격이 10배가 오른다고 해서 AI를 멈출 수 있을까요? 반도체 생산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를 안 만들 수 있을까요? 전기차를 안 만들 수 있을까요? 전기차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은 가격이 10배 오르면 전기차 가격을 올려서라도 은을 사야만 해요. 결국엔 이 은의 수요 측면에서도 산업용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상황이고 그 수요는 비탄력적 수요다. 그러면 결국엔 이 투자할 수 있는 그 우리가 투자로 쓰는 실버바나 그런 실물 은에 대한 양은 점점 유통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 가격이 뭐 1년에 200% 300% 상승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상승세가 원래 이전의 사이클에서도 나타났었지만 올해 이번 사이클은 정말 이런 수요와 공급 측면까지 겹쳐지면서 훨씬 더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어가지고 저는 은이 정말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상승세는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은 가격이 더 폭발적으로 높아졌던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좀 너무 고점이라서 지금 좀 매수하기가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격도 괜찮은가요?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겁을 먹는 건 가격을 보고 겁을 먹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보고 겁을 먹는다는 거죠. 자동차가 막 150km를 막 밟으면서 가요. 그러면 뭔가 무섭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자동차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있는데 그 지금 대전도 안 지난 상황에서 속도 150km 밟는 거 보고 야 이거 뭐 몇 초 이거 지금 이미 부산에 도착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금과 은이 막 은 가격이 뭐 1년 새에 뭐 3배 가까이 올랐다. 이 속도의 그러니까 속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어디 지점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사이클로 볼 때 금과 은은 보통 10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가장 그 약했던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약했던 상승장도 9년이 됐었고 1970년대 10년, 1930년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13년 정도 그러니까 보통 한 10.8년 정도의 상승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상승장은 2019년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2030년 정도까지 이 상승장이 이어진다라고 볼 때 이 상승장의 지금 사실은 절반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대전을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뭐 다른 지표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러면 부산쯤에 도착해야 하기 그 직전에 나타나는 그런 지점들을 바라보면 예를 들면 금은비라고 바라볼 때 대표적인 그 지표로 금은비가 2000년대에 가장 약했던 상승장에서는 금은비가 32까지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1980년에 그 고점에서는 금은비가 1대 15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어딘가 보면 아직 1대 50 정도입니다. 아직도 고점이랑 비교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도 뭐 대전을 지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이제 달러 인덱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0년대 상승장인 1980년 고점에는 얘가 한 80대까지 떨어졌었어요. 달러 인덱스가 한 30% 정도 하락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상승장에서는 2011년 고점에 얘가 7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40% 정도 하락해서. 근데 지금 어딘가 보면 아직 96이에요. 만약에 그 이 달러 인덱스가 가장 적게 떨어졌던 30%를 기준으로 봐도 81까지 떨어져야 그냥 고점 부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 그러니까 적어도 가장 약했던 그런 상승의 그런 모멘텀으로 볼 때 가장 약했던 상승의 모멘텀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위치는 아직 그 고점과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가 아니라 지점을 봐야 된다. 뭐 물론 이 정도로 변동성이 크면 또 떨어질 땐 무섭게 떨어지겠죠. 뭐 하루에 막 6% 7% 오르는 게 당연하고 막 심할 때는 하루에 10%씩 올라요. 막 은 가격이. 그거 바꿔 말하면 한번 조정이 올 때는 하루에 10%씩 떨어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건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10% 떨어질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처음에 은 투자를 시작했던 게 이제 2019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 7월에 은을 샀는데 그때 가격이 대략 한 65만 원 정도에 샀었어요. 근데 지금 은 가격이 거의 700만 원 됐거든요. 1kg에. 그러니까 거의 한 10배 올랐어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야, 너는 쌀 때 사서 좋았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2019년에 샀을 때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어요. 예. 야, 그 가격에 사냐. 그 뒤에 이제 은 가격 많이 떨어졌거든요. 심지어는 2020년에는 그 원래 18불일 때 제가 샀었던 것 같은데 그 국제시세 기준으로 얘가 12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야, 저 멍청한 놈 봐라. 막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생각했던 게 저는 그게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샀던 게 아니에요. 그냥 2019년에 살 수 있음이 감사하다. 아직까지 상승장이 이렇게 2030년까지 이어지는 상승장인데 지금 이 초입부에 살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2026년에 와서 보면 60만 원에 샀든 50만 원에 샀든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냥 그 가격대에 살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뭐 예를 들면 700만 원, 물론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죠. 실버바 한 개에 700만 원이면. 그리고 얘가 뭐 65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2030년 그 고점 부근이 됐을 때 이게 이 자동차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기준에서 지금을 바라보면 700만 원에 샀든 650만 원에 샀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가격, 속도가 아니라 지점과 방향이다. 이것을 인지하시는 게 좀 더 긴 호흡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결국에는 내가 지금 그 방향을 바라보고 지점을 바라보고 매수하더라도 그냥 좀 적립식으로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 좀 자금을 나눠서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가격도 매력적인 가격이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26년 대표님이 보시는 은값의 좀 천장 어디까지라고 좀 보시나요? 사실 뭐 2026년을 예측하긴 되게 어렵겠지만 저는 금의 사이클을 얘기했던 것처럼 운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뜨거울 수 있는 환경은 맞거든요. 금리 정책도 그렇죠. 그 다음에 재정 정책도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문제도 사실은 올해가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은은 특별한 게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올해가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아요.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기업들 자체도 이미 그 타임라인이 다 정해져 있고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팩트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는 중국이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어요.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전 세계 은의 60%를 중국에서 정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용 은에 쓰이는 건 49이라고 해서 99.99%의 정말 높은 고순도의 은을 이제 정제를 해야 그런 형태의 은이 사용이 돼요. 근데 그거의 60%가 중국에서 정제가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은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어요. 마치 이런 얘기죠. 은을 이제 히터류처럼 관리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몇 가지 자격 요건 때문에 그 은을 수출할 수 있는 업체의 수가 극단적으로 줄어요. 그렇다 보니까 은의 유통량이 좀 공급망 병목 형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과 미국이 좀 마찰을 할수록 중국은 은의 공급 가지고 멱살을 잡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 이미 작년이나 재작년에 봤잖아요. 히토류 가지고 중국이 얼마나 미국을 쥐고 흔드는지. 근데 그 히토류가 중국이 이제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히토류가 갖고 있는 그 파워 때문에 미국도 뭐 가끔은 좀 꼬리를 내리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공급만 병목 형상이 일어날 때마다 가격이 막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또 널뛰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다시피 올해는 물론 중국이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고분고분하게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잠재적인 리스크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올해 뭐 진짜 조금이라도 중국과 미국의 어떤 트러블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은 이 은을 가지고 또 공급망을 쥐어들 수 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가격이 올해 튀면 작년은 웃을 만큼 정말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면서 니켈 공급망에 한번 병목 형상이 왔는데 그때 이틀 만에 4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이라는 건 지금처럼 이런 산업 수요가 비탄력적 수요가 그냥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4배가 뛰든 5배가 뛰든 산업용으로는 써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은이 산업용에서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많이 쓰인다지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엄청 많이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전체 전기차 이따만한 거에 은이 50g밖에 안 들어가요. 그 은가격 4배 오른다고 해서 그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은을 안 살까요? 사겠죠. 무조건 사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망 병목이 은가격을 4배 5배 그냥 뭐 이틀 만에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런 역사들도 실제로 많고요. 따라서 올해는 어쩌면 작년보다 더 뜨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에 뭐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죠.
있거든요. 올해는 그것보다 더 뜨거우면 뜨거울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이 갖춰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올해 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은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확실히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은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은은 리스크 관리를 두 가지 측면으로 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은을 처음부터 살 때도 좀 나눠서 이렇게 적립식으로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갑자기 뚝 떨어졌을 때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이제 줍줍할 수 있는 그런 기분 좋게 이제 줍줍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분할해서 뭐 3번 내지 4번으로 나눠서 이제 매수하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은을 투자할 때 금을 같이 투자하는 게 좋아요. 금은 은에 비해 변동성이 낮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은 가격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비싸진 금을 팔아서 훨씬 저렴해진 은을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은 자체도 적립식으로 사서 이제 변동성을 좀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금을 같이 보유함으로써 은 가격이 만약에 큰 조정이 왔을 때 좀 금을 팔아서 더 많은 은을 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자산 운영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오히려 되게 기분 좋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뭐 은 가격 오르면 좋고 만약에 떨어지면 더 좋고,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심리적인 게 사실은 투자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뭐 2019년에 저처럼 은 투자한 사람 그래도 좀 있었어요. 2020년에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구독자가 10,000명이 됐고 같이 은 투자했던 사람들도 정말 상당히 많았는데, 그 사람 중에 지금까지 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10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에는 가격 변동성과 심리적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따라서 앞으로 은 가격 뭐 10배 20배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10배 20배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널뛰게 하는 그런 변동성 속에서 내가 과연 오를 때야 뭐 기분 좋으니까 가만히 있겠지만, 막 하루 만에 가격 10% 20%막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다양한 막 악재 뉴스들이 막 쏟아지는데도 내 마음을 지키려면 길게 보는 그런 안목과, 그리고 이제 그런 변동성의 측면에서 이제 나의 마인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산 배분, 그 다음에 자산 운용 전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만 기억해서 하시면은 꽤나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팁들을 많이 방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 가격 많이 오르면 당연히 두려울 수 있죠. 속도가 빠르면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속도보다 지점과 방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금 가격과 은 가격이 그런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게 진짜 고속도로로 진입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